되게 남편은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어쩌다 당신 같은 여자와 결혼했죠? 남편 회사 사모님의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저는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이 평범한 여자가 바로 자기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남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제 미소 띈 대답 한마디에 그들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파문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제 정체가 밝혀진 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황혼의 이야기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으로 계속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그해 저는 31살이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꿈을 꾸기엔 너무 많고 세상의 부딪힘에 무뎌지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죠. 저는 남편 지훈과 함께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호화롭진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고 깨끗해서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불을 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솔직히 말해 아주 평범했습니다. 지훈은 IT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일은 바빴지만 수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콘텐츠 기획과 카피라이팅 일을 했습니다. 일이 있는 날은 일하고 없는 날은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큰 풍파도 눈에 띄는 사건도 없었죠. 비유하자면 저희의 결혼 생활은 베란다의 파키라 화분 같았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고 오래도록 푸르렀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제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회사 송년회가 있는데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고, 박 사장님께서도 꼭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야채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꼭 가야 해?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멋쩍게 웃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의상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맛있는 저녁 한 끼 먹으러 간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솔직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라 이게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 직장 생활에서는 자신의 뒤에 안정적이고 번듯한 가정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도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가자. 그날 저는 옷장 앞에서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제 성격에 맞지 않고 너무 수수하면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걱정됐죠. 결국 저는 심플한 디자인의 크림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려한 무늬는 없지만 원단이 좋고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죠. 화장은 가볍게 하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평범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뒤에 서서 저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내, 언제나 예쁘네. 저는 웃으며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아부 떨지 말고, 늦겠어. 파티는 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진 않았고 서너 개의 테이블만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꽤 격식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정장을, 여자들은 저마다의 스타일로 한껏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모두에게서 저와는 다른 종류의 아우라가 느껴졌죠. 지훈은 저를 메인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박 사장님, 박진우 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몸매에 안경을 쓴 분이셨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사모님인 최은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첫눈에 저는 그분이 외적인 모습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샴페인색의 고급스러운 맞춤 드레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 깔끔하게 올린 머리와 완벽한 화장.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마주 앉은 사람이 조금 위축될 정도였습니다. 지훈이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제 아내 김서연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모님. 박 사장님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보네. 사장님의 온화한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최은숙 사모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다시 발끝에서 머리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상점의 물건을 평가하듯이요. 노골적인 경멸은 아니었지만 그 시선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잔을 부딪히며 분위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주로 조용히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최은숙 사모님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지훈 씨는 젊은 나이에 그 자리까지 오르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던데 서연 씨, 맞죠? 정말 궁금하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런 남자가 대체 어떻게 당신을 만났을까? 테이블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대화 소리가 즉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부정의 의미였죠. 저처럼 평범하고 옷차림도 수수해 보이는 여자는 지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훈이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긴장감이 전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묵할 수도, 어색하게 웃어넘길 수도, 혹은 날카롭게 받아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단순한 행동을 택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은 뒤 고개를 들어 최은숙 사모님을 똑바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미소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사모님, 참 재미있는 질문을 하시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춰 그녀가 살짝 놀랄 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왜 조금만 더 말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제가 길에서 이런 남자를 줍게 됐잖아요. 1초, 2초, 3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테이블 구석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황급히 입을 가렸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더 꽉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 아니라 자랑스러움 때문이었죠. 힐끗 보니 박 사장님은 와인잔을 든 채 손을 잠시 멈추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은숙 사모님.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가볍게 던진 대답이 제 가족과 지훈, 그리고 제가 수년간 전혀 몰랐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끌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는 제 말 이후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잔을 부딪히고 웃고 일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파장은 크지 않았지만 멀리까지 퍼져나갔죠. 지훈은 그 후로 제 곁에 앉아 별말 없이 가끔 제게 음식을 집어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가 제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말로 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었죠.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은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처음처럼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시선이 제게 아주 빠르게 스쳤다가 마치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듯 즉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다 함께 건배한 후 그는 지훈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업무 진척 상황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물었죠. 취조하는 식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을 다시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장님의 시선이 아주 짧게 하지만 깊이 있게 제게 향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했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파티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 지훈은 외투를 가지러 갔고 저는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은숙 사모님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저를 똑바로 보지는 않고 고개만 살짝 돌린 채 낮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솜씨가 제법 날카롭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돌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고 올 때보다 어딘가 서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남을 평가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반격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요. 지훈이 돌아와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는 불 켜진 거리를 달렸습니다. 지훈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당신이 그런 말을 듣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어. 저는 가볍게 웃으며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손해본 것도 없는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시당했잖아.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겼다면 그 사람의 말이 효과가 있었겠지.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그냥 그들의 말일 뿐이야. 지우는 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제 손을 살짝 더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아내, 정말 보통이 아니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오늘 처음 안 것처럼 말하네. 차는 계속 달렸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도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은숙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말솜씨가 제법 날카롭네. 겉으로는 비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어떤 인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삶은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출근했고 바빴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을 받고 요리하고 장을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죠.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이 부엌문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박 사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예전엔 일만 지시하고 끝이었는데 요즘은 업무 외적인 걸 자주 물어봐. 당신은 요즘 바쁘냐? 부모님은 잘 계시냐? 뭐 이런 거.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지난주에 본사에서 교육 연수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은 팀장급 이상만 가는 거거든? 근데 이번엔 나를 보내주셨어.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기보단.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냥 좀 갑작스러워. 뭔가 너무 빨리 변하는 느낌이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파티에서 본 박 사장님의 깊고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을 정말 잘해서 이제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겠지.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편이네. 당신 편 안 들면 누구 편을 들어? 분위기는 다시 가벼워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연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예의 바르지만 조금 긴장한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김서연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박진우 사장님 비서입니다. 지훈 씨 상사분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사장님께서 서연 씨를 잠시 뵙고 싶어 하셔서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나를? 지훈이 아니라 나를.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꼭 좀 연락을 드려보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파키라 화분은 여느 때처럼 푸르렀습니다.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문 하나가 열리고 있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 그날 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아주 빠른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지훈의 회사로 갔습니다. 높고 현대적인 건물은 제가 평소에 다니던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서가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최고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기품은 여전했습니다. 서연 씨, 왔군요.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훨씬 친근했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저를 찾으신 이유가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아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선우 씨 아닌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무언가가 마침내 확인된 것처럼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분의 따님일 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문 하나가 활짝 열렸고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답안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박 사장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최은숙 사모님처럼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이가 있고 추억이 담겨 있으며 약간의 회한까지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요즘 건강하신가?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얼마 전에 두 분이서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는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내쉬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하시군. 그분은 늘 그랬지. 평온하게 사시는 분이야. 저는 끼어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시 후 박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뒤에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버님이 교사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온전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분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겠지.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열어야 하는 기억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나와 자네 아버지는 아주 젊을 때 만났지. 그는 마치 오랜 세월 속에 가라앉은 옛날 이야기를 하듯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딱 두 가지뿐이었지. 하나는 배짱, 또 하나는 야망.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했어. 용산 전자상가에서 부품을 떼다 파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돈을 모아 작은 회사를 차렸지.
회사라고 해야 폼이 나지만 사실은 몇몇이 모여 빌린 사무실 하나에 꿈만 가득했던 곳이었어. 그는 기억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시절엔 제대로 하면 돈을 벌었지만 한번 삐끗하면 모든 걸 잃었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저를 돌아봤고 그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큰 건을 하나 만났어. 사무실에 공기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아주 큰 계약이었지.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하지만 큰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작은 일이 아니었어.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기를 당했지.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유령 회사였어. 물건만 받고 사라져버렸지. 그 돈이 회사 자본의 거의 전부였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늘 온화한 교사의 모습이었던 한 젊은 남자의 이미지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어. 그는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회사를 해체하고 남은 걸 나눠 가진 뒤 각자의 길을 가는 것. 다른 하나는 남아서 모든 빚을 짊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길을 선택하셨나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가 맞춰보게. 맞출 필요도 없어요. 남으셨겠죠? 맞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는 우리 일이지만 빚은 갚아야 한다고 했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박 사장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지. 그 말은 아주 가볍게 떨어졌지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나 남을 만큼의 힘을 가질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떠났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분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지.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혼자 남아 모든 걸 짊어졌고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 후 박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듣기로는 그분이 가진 걸 전부 팔고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더군. 작은 장사부터 막노동까지 하다가 결국 교직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빚을 갚았다고 들었어. 저는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단정하게 글씨를 쓰시던 아버지. 제가 아빠 옛날에 부자였어요? 라고 물으면 온화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그분이 문득 아주 다른 사람, 제가 전혀 몰랐던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빚을 다 갚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군.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10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어서요.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사무실은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교사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산다는 소식은 들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타날 수가 없었어. 저는 비난하지도 편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의 선택이 있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그날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서연 씨가 연회장에서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는 것 같았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떤 점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평온하지만 약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는 점. 저는 침묵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유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싸구려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심장이 작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날 이후 지훈 씨에게 서연 씨에 대해 물었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게 됐고 그분의 따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 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지. 서연 씨가 지훈 씨를 만나 행운이었던 게 아니라 지훈 씨가 행운이었다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자부심이 아닌 어떤 이해의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오늘 서연 씨를 부른 건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 편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최 여사 대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옛날에 내가 충분히 용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장님과 저희 아버지 세대의 일입니다. 자네의 잘못은 아니지만 자네에게 영향을 미쳤지.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지훈 씨에게 반복되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네가 누구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처럼 긴장감이나 거리감은 없었고 두 세대와 두 이야기 사이에 암묵적인 이해만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때 박 사장님은 저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자네는 아버지를 닮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저였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훈의 아내 서연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한 남자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도로 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랗고 조금 눈부셨지만 따가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얇은 막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처럼 풍경이 현실적이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생각,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잠시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일 때는 듣기 쉽지만 갑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는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온화하고 인내심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박하게 사시고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고 과거나 야망 같은 단어는 입에 올린 적도 없으셨죠.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저는 아버지가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시절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는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깔끔했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현관에 몇 초간 서서 안을 들여다본 뒤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는 알았어. 조심해서 와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지만 손은 바로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간단한 저녁을 차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하다가 그런 질문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지워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끌려는 듯 아주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을
몇 초간 멈췄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아빠. 저예요.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아빠랑 엄마는요, 우리도 방금 먹었다. 오늘 네 엄마가 끓인 생선찌개가 아주 맛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때문에 오히려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아빠, 말해봐라.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저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바로 묻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분 성함이 박진우래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주 미세한, 아주 짧은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죠. 어떤 박진우.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훈 씨 회사 사장님이요. 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조금 더 느리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찾았더냐? 저는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더냐? 아주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준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옛날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순간이 아니라 더 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잠시 후 아버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더냐? 거의 전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업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남아서 빚을 갚으신 이야기까지요. 전화기 저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앉으시는 의자에 앉아 손을 책상 위에 올리고 시선은 아래를 향한 채 피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믿느냐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맞게 말했느냐도 아닌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빠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른 인생을 사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다, 얘야. 저는 아버지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르죠. 평범한 것과 그런 일을 겪고 평범하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반박하지 않고 단지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다 컸구나. 아주 단순한 말이었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아빠, 박 사장님을 원망하세요? 이 질문은 회사에서 나온 순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자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자세를 바꾸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는 느리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원망이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됐어. 왜 똑같이 시작한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스스로 온갖 일을 겪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 무엇을요? 사람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 남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원망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망해봐야 바뀌는 것도 없고 나만 피곤할 뿐이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왜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잖니. 저는 손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 딸이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고 해서 내가 겪은 것들을 네가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의 선택이고 네가 어떻게 살지는 너의 선택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영향? 오늘처럼요. 제가 아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지훈 씨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바로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그것 때문에 변했느냐? 아니요. 네가 그것 때문에 변했느냐? 아니요. 그럼 걱정할 것 없다. 아주 간결하지만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 때문에 특혜를 받는 거요. 저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고 단지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저는 아버지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켜져 있었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처럼 혼란스럽지도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나는 나다. 아버지의 딸이지만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훈도 마찬가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파키라 화분을 보았습니다. 문득 미소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는 당장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해하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통화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지우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고 저는 여전히 집에서 일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끔 시장에 가서 채소나 생선을 사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없었다면 이 삶이 이대로 잔잔하고 조용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게 마치 땅 밑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조용히 말이죠. 지훈이 그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해. 저는 그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평범하게 대했어. 친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분명했지. 그런데 지금은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더 깍듯해진 느낌이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깍듯하다고? 예전엔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말을 가려서 하는 것 같아. 예전엔 나한테 관심도 없던 팀장님들도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 저는 놀라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야. 요즘 나를 만날 때 말투가 완전히 달라.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가 아니라 아는 사람 대하듯이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한 건 아닌데 익숙하지가 않아. 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모든 게 명확했으면 좋겠어.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지적받는 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갑자기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지는 너의 선택이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만약 언젠가 그 변화들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지우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거절할 거야. 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건지 다른 사람 덕분인지 모르는 건 싫으니까. 그는 아주 차분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지후는 저를 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일 후 지우는 연수를 떠났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며 껴안고 작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밥 잘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는 저를 놓아주었지만 마치 떠나기 싫은 듯 잠시 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서야 했죠. 저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돌아왔을 때 제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앉아서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화면에는 최은숙 사모님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서연입니다. 서연 씨?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높고 차갑지 않고 다소 느리고 낮았습니다. 네, 사모님. 혹시 바쁜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서연 씨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저는 멈칫했습니다. 초대 때문이 아니라 그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명령조도 윗사람의 태도도 아닌 제안이었습니다. 박 사장님도 오길 바라셔 와서 제대로 이야기 좀 나누자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필요한 만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숙 사모님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언제 가져오실까요? 내일 괜찮은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없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 혼자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작은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 주소는 문자로 보내주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걱정도 긴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음 단계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튀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단정한 옷을 고르고 가볍게 화장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여전히 저였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죠. 저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앞에 선 나의 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최은숙 사모님이 보내준 주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대문과 경비원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말하고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집은 넓고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 가지 온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최은숙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파티 때처럼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좀 더 단순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을 가볍게 한 그녀는 저를 보았고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왔군요. 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박 사장님이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왔군.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지난번보다 편안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이
물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고 그 동작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지 않고 마치 하나하나의 행동을 신경 쓰는 듯 했죠. 몇 초간 침묵이 흐르다가 최은숙 사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저는 놀라지 않았고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은 틀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그건 내 실수였어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어려움이었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최은숙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살짝 쥐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만이 아니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버렸다는 게 문제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 알기 전까지는. 그 말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면 사모님은 사과하지 않으셨을까요? 최은숙 사모님은 멈칫했습니다. 제 질문은 무겁지 않았지만 충분히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 솔직함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숙 사모님은 저를 보았고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사과하는 건 당신이 누구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떤 변화는 진심이라는 것을 상황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서나 묵인이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립이 아니라 마주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은숙 사모님의 집에서 돌아온 후 저는 아주 이상한 상태로 제 작은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가벼워진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동시에 더 명확하고 피하기 어려운 다른 무언가를 집어든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훈에게 만남의 전말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 사장님 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고 모든 것이 괜찮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적절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최은숙 사모님은 다시 전화하거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사과 이후 스스로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비록 변했지만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고객의 원고를 수정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닌 최은숙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떴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서연입니다. 서연 씨,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두르거나 높지 않고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네, 사모님. 혹시 바쁜가?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서연 씨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던 위치에 있던 최은숙 사모님이
이제는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 쪽에서 모임이 하나 있어. 큰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문화 교류 같은 걸 하는 자리야. 꽃꽂이, 다도, 뭐 그런 것들. 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분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기로 했는데 날짜가 임박해서 그분이 못 오게 됐어.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이야기를 나눠줄 사람이 필요한데 생각하다 보니 서연 씨가 떠오르더라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요? 그녀는 제가 거절할까봐 두려운 듯 조금 더 빨리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서연 씨가 콘텐츠 관련 일도 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하더라고. 지난번 연회장에서도 봤고. 그녀는 지난 일을 언급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부탁이 좀 갑작스럽다는 건 알지만 정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 초대가 단순히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저를 다른 세계로 이끄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녀의 세계로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돼. 그녀는 제가 바로 거절하지 않자 안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통 문화나 서연 씨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나눠주면 돼. 너무 학술적일 필요는 없고 그냥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위기만 잘 이끌어주면 돼. 한 30분 정도? 저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언제인가요? 토요일 오후 3시쯤 제 일정과 겹치지 않았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럼. 그녀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불편하면 괜찮아. 이해해. 그 이해해 라는 말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허락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을 드릴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저는 단순히 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막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가 젖어 있었고 호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로는 낯선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기, 저녁 먹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응, 당신은? 나도 방금 먹었어. 오늘 여기 음식이 좀 특이해서 입에 잘 안 맞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몇 분간 평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최은숙 사모님한테 전화 왔었어.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데? 모임에 와서 잠깐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갈 생각이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때?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아마 거절했겠지.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지금은 그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갈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왜?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그들보다 낮게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은 아주 가볍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뭔데? 당신이 거기에 가는 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당신 자신이면 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제가 돋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요. 알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최은숙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짧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설문을 쓰는 식이 아니라 제가 읽고 연구하고 흥미롭게 느꼈던 문화에 대한 이야기와 작은 디테일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서 듣는 사람이 무겁게 느끼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절기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옛사람들이 계절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작은 것들이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의 기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고상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당일 저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섬세하게 장식된 작은 연회장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꽃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정돈되어 있었죠. 그곳에 있는 여성들은 모두 아름답게 차려입고 꼼꼼하게 화장했으며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관찰의 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무도 저를 몰랐지만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이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왔구나, 잘 왔어.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 없었죠. 그녀는 저를 안으로 이끌며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서연 씨예요. 젊은 친구인데 오늘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직함도 부연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저는 아래를 향한 시선들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연회장에서처럼 평가받는 느낌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나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원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이 저를 향한 얼굴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이크도 높은 연단도 없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적당한 공간뿐이었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 표정,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죠. 시작할 때 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며 몸짓은 부드러웠지만 그들의 눈빛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 거리를 두는 사람, 그리고 그저 예의상 앉아 있을 뿐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이런 공간에 들어섰을 때 아마 스스로를 움츠리고 안전한 이야기만 하거나 심지어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들보다 낫다고 느끼지도 더 높이 올라서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꼈던 것들이죠. 마음에 드시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듣는다 생각해 주세요. 아래쪽에서 몇몇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꾸밈 없고 가식 없는 말투 때문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콘텐츠 관련 일을 해서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한 번은 절기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옛사람들이 단지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청명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들이 성묘를 하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대지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이파에 대해 계절의 변화에 맞춰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한 단어를 쓰지 않고 그저 이야기, 이미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하던 몇몇 분들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옛사람들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점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제때 먹는 식사, 제때 자는 잠, 한 잔의 차를 다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맛과 향을 느끼기 위해 마시는 여유. 저는 목소리를 조금 늦추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삶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고 단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2초, 그리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고르고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처음처럼 탐색하는 눈빛은 사라지고 인정을 담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최은숙 사모님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달랐습니다. 자랑스러움도 놀라움도 아닌 안도감이었습니다. 나눔이 끝난 후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짙은 색 한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무슨 전공을 하셨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 쪽을 깊이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많이 읽다 보니 조금씩 쌓인 것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해하느냐지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혹시 강의도 하시나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콘텐츠 기획 일만 합니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어려운 질문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질문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떠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이었죠. 최은숙 사모님은 옆에 서서 끼어들지 않고 가끔 저를 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돌아간 후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당신처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알겠네요. 무엇을요? 박 사장님이 왜 당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는지.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서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최은숙 사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바로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잠시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시원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복잡한 생각들이 없었고 단지 한 가지 명확한 느낌만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넘어섰습니다. 위로 올라선 것이 아니라 통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그리고 과거 제 자신의 망설임까지도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끝났어? 그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괜찮았어. 그냥 괜찮기만 했어? 지훈이 웃었습니다. 괜찮은 것보다 조금 더 좋았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뭘 알아? 당신이 잘 해낼 거라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 생각보다 일찍 돌아갈 것 같아.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응, 돌아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지훈이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돌아오던 날 서울의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베란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날씨였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온전한 상태로 맞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새 식탁보를 깔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모두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천천히,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모든 동작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오후가 되어 저는 공항으로 지훈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조금 야위었고 눈빛은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가 정말로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미소였죠. 자기야, 그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그는 저를 품에 안고 가볍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꽉 껴안았습니다. 돌아왔구나,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왔어. 단 2마디의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말이 많았습니다. 출장 이야기,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때로는 손짓까지 섞어가며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아이처럼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의 말을 끊거나 끼어들지 않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그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집안을 한번 둘러본 뒤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로네. 달라지길 바랐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가 제일 좋아.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제가 준비해둔 음식을 보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나 보네? 저는 웃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면 만들었겠어?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익숙한 감각으로 가득 찼죠.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물컵을 든 채 저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해봐. 저는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눔의 자리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없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요. 저는 피하지도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송년회 파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박 사장님과의 만남, 아버지와의 통화, 최은숙 사모님 댁에서의 저녁 식사, 그리고 최근의 나눔 자리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빠뜨리거나 덧붙이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단지 듣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놀라움에서 생각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물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아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그런 거였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일을 더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아. 당신이 일을 잘한 건 사실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당신 생각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둘러 대답할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우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룬 것들이 다른 이름과 엮이는 게 싫어. 당신 아버지의 이름 말이야. 그 말은 아주 분명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더라도 당신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거야. 알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김선우 씨 사위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지훈이로 보였으면 좋겠어.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네.
지우는 저를 보았습니다. 박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절하기 위해서도 고상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는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곱씹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지.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고 명확했습니다. 지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말했습니다. 말할게. 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출장에서 있었던 다른 소소한 이야기들을 했고 저는 평소처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틀 후 지우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 사장님을 뵐 거야. 저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걱정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우는 저를 잠시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는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걱정되진 않았지만 완전히 평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많은 것을 바꿀 것임을, 지훈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계들까지도 바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들어와서 바로 말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어. 그래서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놀라지 않으셨어.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예상하셨다고 하시더라. 또 뭐라고 하셨는데? 지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실망했을 거라고 하시더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하셨어. 특혜도 특별 대우도 없이 오직 일로만.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기분은 어때? 지훈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편해. 단 한마디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지훈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침묵하지 않아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당신이지. 그는 웃으며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박 사장님과의 대화 이후 지훈의 직장 생활은 그의 말대로 명확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떠보는 듯한 안부 인사도 의도가 빤히 보이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대신 익숙하고 직설적이며 다소 건조하지만 깔끔한 업무 리듬이 돌아왔죠. 지훈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는 전보다 정시에 퇴근했고 더 이상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다시 그다운 단순하고 현실적인 것들로 돌아왔고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거기서 멈춘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노트북 앞에서 고객의 원고를 수정하고 있을 때였죠.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평소처럼 바로 부엌으로 가지 않고 거실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는 의자를 끌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 달랐습니다.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분명했죠.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응, 말해봐. 지훈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내면 팀장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이 나를 추천하셨어.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일은 이전의 일과 전혀 관련이 없대.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완전히 업무 성과에 따른 평가라고. 저는 침묵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기쁨이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아.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많은 사람들 눈에는 지난 일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야. 나는 다시 그 불분명한 느낌에 빠지는 게 두려워.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지훈은 저를 보았습니다.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수락하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를 얻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해야 해. 그리고 거절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명확함을 지킬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방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은 제게서 나올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잘못?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수락해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를 물을 필요가 없어. 단지 스스로에게 내가 도망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돼. 지훈은 침묵했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일에 얽히기 싫어서 거절하는 건 옳은 일이야. 하지만 단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거절한다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지. 지훈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락한다고 해서 불분명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당신은 이미 박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은 확인해 주셨어. 그렇다면 나머지는 당신의 몫이지. 공기가 한결 명확해졌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 결정이 두려움 때문에 좌우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은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1초, 2초, 수락할게.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고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은 더 많아졌고 압박감도 커졌으며 퇴근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그는 무거운 생각 대신 명확한 집중력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힘든 점들을 제게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저 곁에서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지훈이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 왜 지난번에는 거절하고 이번에는 수락했냐고.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것들은 굳이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나만 분명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일 후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의 번호였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다급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나? 내가 좀 만나야겠는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밤에 잠깐 올 수 있을까?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큰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런 전화로 시작되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최은숙 사모님의 집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한 준비나 환대의 느낌이 아니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박 사장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일은 들었어.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새 프로젝트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프로젝트를 맡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더 이상 회사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회뿐만 아니라 장애물도 함께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은숙 사모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공간이 그 순간 갑자기 좁게 느껴졌습니다. 면적 때문이 아니라 방금 오간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 말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기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충돌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듯 살짝 쥐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지훈 씨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프로젝트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기다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누군가 파트너사에 접촉하고 있다는 건 알아.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압력을 넣기 위해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만약 파트너사가 조건을 바꾸거나 중요한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은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 왜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훈 씨를 도울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이 질문은 어렵지 않았지만 단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대답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입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박 사장님과 연결되어 있잖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그녀는 돌려 말하거나 숨기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윗사람의 것이 아니라 젊은이를 걱정하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지훈 씨가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당신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해봐요. 만약 그날 박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와 함께 남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오늘날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을까요?
최은숙 사모님은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길은 지름길로 갈 수 없고 어떤 결과는 스스로 얻지 않으면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건가? 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지훈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겁니다. 결정은 그 사람의 몫이고요. 최은숙 사모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더 이상 강요도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용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였죠.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왔어? 응.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도 묻지 않고 그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해봐. 파트너사에서 갑자기 요구사항을 바꿨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미 합의했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수정을 원하더라고. 영향이 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어. 그리고 책임은 나한테 있고.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 지훈은 희미하게 기쁨이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건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몇 초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그 대답은 놀랍지 않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응. 박 사장님께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저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당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지훈은 놀라지 않고 단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최은숙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 그런데도 혼자 처리하겠다고?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지금은 더더욱 그래야지.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언도 만류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선택이고 그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은 거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고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 몇 숟가락 뜨고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많이 묻지 않고 그저 음식을 준비해두고 불을 켜두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뭘 물어봐? 어디까지 했냐고? 필요하면 당신이 알아서 말해줄 텐데. 지훈은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손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아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제가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피곤하지도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해결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파트너사에서 원래 조건대로 진행하기로 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약점을 찾아냈거든. 저는 더 묻지 않고 단지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응?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옳았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구간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해결됐어 라고 말한 후 저희의 삶이 바로 이전처럼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침묵의 기간이 있었죠.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중요한 한 지점을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큰 비가 내린 후 공기는 맑아졌지만 땅은 여전히 축축해서 마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처럼요. 지훈은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은 사람이 다 끝내고 나면 한 단계 한 단계 되짚어 설명하는 것보다 그저 조용히 결과를 스스로 음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문을 나서기 전 저를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눈빛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지난 며칠간의 걱정 대신 아주 명확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점심때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프로젝트 공식 승인. 느낌표도 다른 말도 없는 단 한 줄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응이라고 답장했습니다.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 순간에 많은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지훈이 드물게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에 앉아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죠. 그는 제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분이 어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몇 초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벼워. 한마디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옳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묻자 지우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을 필요가 없었죠. 이틀 후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를 총괄하는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훈이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의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긴장감도 아닌 차분함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식사를 하지 않고 물컵만 들고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났어.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 사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느려졌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잠시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저는 그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관리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해? 지우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과는 안 하더라. 당연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자네가 이걸 통과할 줄은 몰랐네 라고 하더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어.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가더라. 아주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대화는 길 필요 없이
충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화나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공평하지. 하지만 공평함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야.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야 해. 그 말은 아주 차분했고 원망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행동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우리가 식사 후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이었습니다. 서연 씨? 네, 사모님. 지훈 씨 프로젝트 잘 끝났다고 들었어. 네, 축하해.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다급하지 않고 가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박 사장님이 집에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지훈이 저 녀석 장인어른을 꼭 닮았구먼이라고 하시더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죠.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맞게 말한 것 같아.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 가지 더 깨달았고, 무엇을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오직 자기 발로 걷는 사람만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전화한 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네, 이번 주말에 당신이랑 지훈 씨 시간 괜찮나? 저는 머릿속으로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 초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식사 자리야. 그녀는 느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훈 씨에게 말해볼게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야? 최은숙 사모님. 무슨 일인데? 이번 주말에 우리 두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셨어.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고 싶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첫 번째 저녁, 그리고 두 번째 저녁,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자. 더 이상 논의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식사 자리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마무리 짓거나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여는 한 걸음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말 오후 저와 지훈은 함께 박 사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처럼 낯설지도 두 번째처럼 경계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미 지나온 길을 다시 걷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운전했고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전혀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온했죠. 서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찾아오는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췄을 때 지훈이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은숙 사모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형식적인 단정함이 아니라 더 단순하고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는 눈빛에도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두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도 따라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님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을 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나? 네. 막 도착했습니다. 앉게. 길고 의례적인 인사는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는 이미 따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듯 했지만 억지로 꾸민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아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정성스러웠습니다.
모든 음식에 신경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접하기 위해서였죠. 최은숙 사모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제게 음식을 집어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변화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박 사장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일, 프로젝트,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대화 방식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 같았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고 그저 들으며 관찰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간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따뜻한 차, 부드러운 조명. 아무도 바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찻잔을 내려놓고 지훈을 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했어.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설명도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았어.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 씨. 네. 아버지와는 이야기해봤나?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마다 각자의 선택이 있고 누구도 같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침묵했고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하시군. 그의 목소리는 슬프지 않았지만 무언가 아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느려졌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말씀하세요. 박 사장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지훈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나와 자네 아버지 사이의 옛날 이야기. 저는 말을 꺼내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었어. 그 말은 아주 분명하고 돌리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이 살짝 손을 쥐었습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이 틀렸지. 방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실수는 처음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자네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남는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 떠난다고 해서 강한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제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아버지를 대신해 나를 용서하길 바라지도 않고 이해해 주길 바라지도 않아. 단지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박 사장님은 멈칫했습니다. 제가 여쭤봤고 아버지는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공기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아졌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숙 사모님은 저를 보았고 이번에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당신이 왜 그런 사람인지.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이 과거의 일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는 단지 제 일을 하고 그대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공기는 다시 느려졌지만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와 지훈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지훈이 차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안으로 탔습니다.
그는 반대편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다 끝났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때?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의 점인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분명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큰 전환점이 생긴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겹치거나 얽히거나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드는 숨은 의미들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매일 출근했지만 아침에 문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심이나 무거운 생각을 짊어지지 않고 명확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를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제 일을 하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삶을 예전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두지도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신답게 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베란다에서 파키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이번 주말에 너희들 집에 올 거니?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부드럽고 익숙하고 약간의 기대를 담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지훈 씨랑 같이 가려고요. 그래, 네 아빠가 며칠 전부터 묻더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별일 없으시죠? 늘 똑같이 뭐.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돌아와서 책 보고 저녁에 TV 보고 다를 게 뭐 있니? 엄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주말에 갈게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해놓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더 앉아 눈앞에 푸른 잎사귀들을 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공간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주 큰 일처럼 보였던 것들도 지나고 나면 아주 작은 것들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한 끼의 식사, 한 통의 전화, 간단한 질문 하나처럼요. 그 주 주말 저와 지훈은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안경을 쓰고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네,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긴 질문도 과장된 관심도 없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왔니? 오는 길에 피곤하지는 않았고? 네, 괜찮아요. 그날 저녁 식사는 여전히 익숙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생선찌개, 나물, 돼지고기 조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치 한동안의 시간을 거치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두 남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고 그저 들으며 모든 것이 아주 옳다고 느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바로 말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으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훈이는? 그 사람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았지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때 아버지가 왜 남기로 선택하셨는지. 공기는 조용해졌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선택하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도 알겠어요. 만약 말씀하셨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봤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그림자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다. 너는 너의 인생이 있고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밖을 보았습니다. 들판이 뒤로 물러나고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길, 모든 것이 원래의 삶의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생각해? 지훈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무슨 만약에, 만약 그날 내가 최은숙 사모님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면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모든 게 달랐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말했든 안 했든 일어날 일은 일어났을 거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제대로 지나온 것 같아?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삶이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제가 베란다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볼 때 불빛이 줄지어 길을 따라 켜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그날 최은숙 사모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대개 남편은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어쩌다 당신 같은 여자와 결혼했죠? 예전이었다면 아마 오랫동안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비교하며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옆에 선다고 해서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건히 설 때 같이 있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굳건히 서고 나면 누구의 옆에서도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명확했습니다. 뒤에서 지훈이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춥지 않아? 그래. 우리는 거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나레이터, 마무리 멘트. 황혼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내가 누군가의 옆에 설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여정이 아니라 내가 올바르고 굳건하게 살아갈 때 누구의 옆에 서든 그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한때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봤지만 어느 날 그들 스스로가 변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처럼 평생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은 비교하거나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각자가 세상에 나가 외롭지 않도록 조용히 서로를 지지해 주는 곳입니다. 지우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걷기로 선택했고 서연은 개입하지 않고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스스로 깨닫도록 침묵을 선택했고 박 사장님은 미완의 과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마음의 짐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선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그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꿀 건가요?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 결국 그 시선이 바뀌게 할 건가요?
삶은 여전히 소박한 저녁 식사처럼 시끄럽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따뜻함이 있다면 바깥의 모든 일들은 저절로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머물러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단순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삶을, 세상을, 그리고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삶으로 가져갈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평가받을 때 서둘러 반응하지 말고 오해받을 때 섣불리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해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며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데 시간을 쓰세요. 내가 분명해지면 주변의 모든 것들도 점차 분명해질 테니까요. 때로는 불편한 시선과 날카로운 말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흔들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이미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루를 마치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마음의 무거움이나 후회가 없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